이 동백꽃이라는 작품보다도 김유정이라는 작가의 작품,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이 작가의 작품들 연계되는 거 적어주는 건 학교 시험에도 출제되고 기출됐었기 때문에 늘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돼요. 네, 여기서 말하는 시험 범위는 중고등부 다 통틀어서 고3 졸업할 때까지 모의고사 학교 내신 시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김유정 작품 중에서 중학교 교과서에 딱 이 동백꽃이 아이들이 가장 김유정 작품 중에서 쉽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작품 경향 특징이 있어. 자, 김유정 작품에는 늘 항상 주인공이 뭔가 눈치가 없어. 눈치 없는 남자애. 동백꽃 읽으셨죠? 눈치가 없어서 점순이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점순이는 나에게 어필을 했지. 좋아하니까. 와서 막 감자를 건네잖아요. 그러면서 감자를 주니까 감자 장면 나오죠? 너나 먹어라 이러면서.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 점순이가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유. 사실은 어리숙한 나 때문에 점순이가 상처를 입고 점순이가 그 다음부터 뭐예요? 복수하죠. 뭘로 복수했죠? 닭을 막 괴롭히고 닭끼리 막 싸움 붙이고. 그러니까 점순이도 좀 집요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감자를 줬을 뿐인데 넌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줬어 이래가지고 엄청. 근데 이제 괴롭히는데 되게 왠지 모르게 좀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거야. 치고받고 싸우는 거 막 이게 뭐야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되게 누가 봐도 점순이가 좋아하는 건데 얘 왜 눈치 없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자, 어리숙한 서술자가 등장하는 거 김유정 작품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눈치가 없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점순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재미있게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웃음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에서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웃겨. 그러니까 코미디 영화를 본다고 해서 코미디 영화만 웃긴 게 아니잖아요. 영화 중간중간에 웃음의 코드 요소들이 있잖아. 그걸 문학에서는 해학성이라고 해요. 해학성. 근데 우스꽝스럽게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말을 우스꽝스럽게 한다든지 말장난 같은 거 한다든지. 근데 김유정 작품에서 웃음이 계속 유발되는 건 나 때문이야. 나. 눈치 없고 순박하고 어리숙한 나가 닭싸움에서 이겨보려고 뭘 먹이죠? 고추장물을 막 먹인단 말이야. 일반인 같으면 하지 않아요. 닭한테 누가 고추장물을 먹여. 나 어디서 주워 듣고 고추장물을 먹이면 닭이 힘이 막 기운이 뻗쳐가지고 힘을 쓸 수 있댄다. 뭐 그런 장면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해학.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학에서 해학적 요소가 드러나는 건 우리 한국 전통문학의 특징이에요. 출제 요소다. 어떤 장면에서 웃음이 유발되는가. 근데 웃기기만 하는 거는 해악이거든. 근데 웃으면서 비판하는 거 있죠.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 사람을 마치 조롱한다든지 아니면 그러면 안 되라고 비판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풍자라고 합니다. 웃음 플러스 비판이 들어가면 그게 뭐라고? 풍자. 그래서 풍자는 이 작품에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안 드러나. 이건 순수한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남녀의 사랑을 로맨틱 코미디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국어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는 작품이 아닐 때 그걸 역순행적 구성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역순행적 구성 방식으로 사건이 전개가 되면 시험 문제에 반드시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다시 배열하세요 라고 시험 문제가 꼭 나와요. 그래서 맨 첫 번째 장면이 닭싸움이에요.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장면은 닭싸움부터 먼저 나와. 뜬금없이 왜 싸웠지? 왜 닭싸움이 일어났는지는 모르는데 우리 집 수탉이 자꾸 점순이네 수탉에는 얻어 터져. 근데 점순이네 수탉은 점순이 닮아가지고 잘 싸워. 우리 집 수탉은 되게 비리비리해. 그런 닭싸움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점순이가 감자를 가져다 줬는데 그 감자를 나가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그래서 점순이가 그 다음부터 우리 집 닭을 데려다가 막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건이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는데 원래 이 사건이 먼저야. 근데 소설에서 이 사건이 먼저 나오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역순행적 구성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닭싸움이 일어나게 된 사건 뒤로 우리 집 수탉이 계속해서 점순이네 닭한테만 당하고 피가 철철 나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나가 점순이네 닭을 작대기로 내리쳐서 죽여요. 그게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클라이막스 절정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점순이네 닭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겁이 나니까 막 울어요. 이유는 뭐냐면 점순이가 우리 집에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을 소작농이라고 합니다. 근데 소작농집 아들인 나가 그 땅을, 자, 원래는 대지주가 있어요. 땅 주인은 따로 있어. 마름이 주인은 아니에요. 땅 주인은 아니고 대지주의 땅을 관리해주는 관리인인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얼만큼 대지주냐면 네 눈에 비치, 네 눈에 보이는 저기부터 저기까지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은 누구누구네 집 땅이야. 이게 대지주야. 1930년대 일제강점기 농촌은요, 대지주가 그 마을의 웬만한 땅은 다 가지고 있어. 그 땅을 여러 명의 소작농이 땅을 빌려서 1년 농사를 지어 겨우겨우 먹고 사는 거야. 제일 가난한 소작농. 근데 땅이 너무 많은 대지주는 그 땅을 관리해줄 중간 관리자가 필요한 거야. 그게 마름인 거야. 그러니까 삼성 대기업의 회장님은 한 명이에요. 사장이 얼마나 많아. 임원단들 엄청 많죠. 사장, 전무, 상무, 이사, 과장, 대리. 제일 밑에 말단 직원이 소장농이야. 우리가 회사 직장을 다녀. 삼성 회사에 다니는데 말단 직원 제일 밑에 있는 하급 그 회사원이 회장님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굴 만날까? 내 바로 위에 있는 차장님, 대리님. 중간 관리자한테 잘못 보이면 내 목숨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름이 대지주보다 더 소작농들에게는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거야. 어떤 건지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마름한테 눈치 없이 잘못 보였다가는 생계가 완전 끊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마름이 횡포를 부리는 이런 이야기들도 30년대 많이 발표가 돼. 근데 점순이네가 우리 집한테 횡포를 부린 건 아니지만 엄마가 늘 너 점순이하고 안 좋은 소문 나면 우리 집 난리나, 집도 쫓겨나, 땅도 빼앗겨. 그래서 늘 주의를 주시거든요. 30년대 농촌의 현실이 어땠냐? 마름과 소작농의 관계는 수평 관계일까요? 수직 관계일까요? 수직 관계인 거예요. 갑 오브 갑이 마름인 거야. 그래서 마름한테 잘 보여야 하는 나가, 점순이가 네 집에 이거 없지? 이러면서 감자를 가져다 주니까 어땠을까요? 자존심이 몹시 상했겠죠. 그래서 자존심 상한 나가 점순이가 나를 좋아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마름이 가지고 있는 소작권 때문에 소작농은 늘 마름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런 마름집 닭을 죽인 거야. 그러면 마름집 그 닭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큰일 났다. 마름집에 사고를 쳤으니까. 그래서 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점순이가 그때 딱 뭐 얘기하지. 내가 이러지 않을 테니까 너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두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게?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히면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 전개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가 나왔거든요. 감자도 나오고 닭싸움도 나오고 그리고 동백꽃도 나오고. 근데 제목이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동백꽃이야. 소나기하고 똑같은 거야. 선생님이 소나기가 주제를 암시하는 소재라고 했죠. 동백꽃은 마지막에 두 사람이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히게 되잖아. 모든 갈등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소나기가 내리고 난 다음에 소녀가 소년 등에 엎어가지고 어머나 하면서 도랑을 건너면서 두 사람이 가까워졌던 것처럼 두 사람의 사랑이 싹튼 건 그때 아닐까요? 동백꽃도 마찬가지요. 뒷이야기에 이제 이 두 사람이 오늘부터 일일이 됐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목이 동백꽃이야. 그래서 중심 소재가 어느 장면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중심 소재 관련된 문제가 꼭 나오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읽는 건 전체 동백꽃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다 전체 줄거리를 파악할 건데, 시험에 만약에 특정 장면이 나와, 이건 단편 소설이기 때문에 전체 장면이 다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58쪽에 보시면 발단부터 결말까지 줄거리 요약되어 있는 거 1차적으로 알아야 되고 중심 사건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시험에 지문이 많이 나왔는데 그 특정 장면에서 낼 수 있는 건 이렇게 정해져 있어. 알겠어? 중심 사건을 물어볼 수도 있고 소재를 물어볼 수도 있고, 대화를 통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죠.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심리도 알 수 있죠. 뭔 말인지 알겠지? 대화도 간과해서는 안 돼. 근데 대화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대화 없는 장면은 서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럴 때에는 서술자가 직접 말을 해주는 거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고 판단할 수도 있고 배경을 보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름과 소작농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1930년대 농촌의 현실이 작품 속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아. 근데 동백꽃이라는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30년대 시대적 배경과 농촌이 어떤 현실이었는지 선생님 지금 얘기해 준 것처럼 알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백꽃과 관련해서 서술해 준 거지만 모든 소설은 이렇게 푸는 겁니다. 어떤 장면에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그래서 밑줄 쳐오라고 했을 때 전개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된 건 감자를 거절하면서부터였네. 그런데 점순이가 직접적으로 나를 괴롭히기보다는 꼭 닭을 데려다가 처음에는 닭 그 볼기짝을 막 주먹으로, 네, 암탉을 막 그 볼기짝이 있는 데를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 알을 낳지도 못하고 골병 들게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점순이 좀 지독해. 그리고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오늘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닭을 괴롭히면서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의 관심을 끌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애증이라고 하죠. 사랑하지만 너 나에게 상처를 줬어. 너 내 마음을 몰라준단 말이야? 뭐 이러면서 그런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어쨌거나 시험을 맞춰야 되니까 중요한 출제 포인트와 요소를 알고 작품에 임한다. 자, 58쪽을 봐보세요. 좀 빠르게 볼 거예요. 볼펜으로 적으면서. 일단 보세요. 자, 오늘 우리 수탉이 점순이네 수탉에게 막 쪼이는 것을 본 나는 화가 나는 한편 점순이가 왜 자꾸 줄치세요. 점순이가 왜 자꾸 닭싸움을 붙여 나를 약올리려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나가 누구예요? 서술자예요.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나가 있으니까 1인칭 시점인데 나가 나 이야기라는 거. 나와 점순이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나의 내면 심리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나가 나의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나의 생각이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1인칭 주인공인 나가 어리숙한 성격 때문에 눈치 없는 성격, 눈치가 없기 때문에 점순이의 심리를 안다 모른다. 그래서 읽는 재미가 있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어리숙한 나가 등장하는 장면이 첫 번째 출제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를 보세요. 나흘전. 동그라미 치세요. 나흘전. 자, 요런 말 나오면 아까 얘기한 과거 회상입니다. 나흘전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아니라 과거 회상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역순행적 구성. 역순행적 구성의 반대는 그럼 뭘까요? 역자를 빼면 되는 거야. 모든 대부분의 소설은 순행적 구성이에요. 그리고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취하면 이야기가 입체적이라 훨씬 더 읽는 재미가 있는 거야. 입체적이라고 얘기해. 그럼 입체적 반대는 뭐겠어요? 평면적. 그러니까 순행적 구성은 평면적 구성이 되는 거야. 영화 볼 때도 갑자기 총소리가 팡 하고 시작하자마자 나와. 천둥 번개 막 비 막 으슥하게 시작하면서 갑자기 총 팍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뭐지? 막 이렇게 궁금하지? 왜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다시 화창하게 7년 전 막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그럼 이야기가 막 흥미진진해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소설에서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흘 전, 자 나흘은 1, 2, 3, 4일 중에서 며칠 전일까요? 며칠 전일까요? 자, 모든 국어에서 낱말뜻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는 말들이 특히나 1930년대 문학이고 김유정 작품에서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그런 단어들 엄청 많이 나오겠죠? 낱말뜻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요즘 애들이 잘 쓰지 않는 말. 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 여들회, 아흘회 이렇게 나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말 말고 3일 전, 4일 전 이런 식으로. 알겠죠? 낱말뜻. 자, 나흘 전 감자 사건. 자, 감자를 건넨 것을 거절, 출처. 모든 사건의 시작은 발단은 여기였던 거야. 갈등 시작. 감자 사건으로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갈등 시작. 빨빨 적어. 자, 점순이는 눈물을 보이며 달아났었다. 한 번도 점순이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눈물을 흘린 걸 본 적이 없는데 상처 받은 거죠. 근데 얘가 왜 그러는지 알아? 몰라. 모른다고. 나의 성격 때문에. 자,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나의 집 씨암탉을 괴롭히고 나에게 심한 욕을 내뱉으며, 자, 학교 선생님들이 내신 시험 볼 때에는 지문을 꼼꼼하게 읽는지를 반드시 시험 문제 한 문제 내요. 지문을 꼼꼼하게. 낱말뜻도 그런 것 중에 하나고요. 씨암탉, 수탉 이런 거 때문에 한 개씩 틀린 애들이 꼭 나와. 내가 무조건 틀린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지문 안 읽고 푸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서 내는 걸까? 모든 선생님들이 중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내신 문제 중에서 네가 지문을 꼼꼼하게 읽었냐 안 읽었냐를 반드시 물어봐요. 이게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더 강조되는 거야.
국어 문제 가장 기본 문제이기도 했지만 꼼꼼하게 읽지도 않는데 읽을 줄도 몰라. 애들이 그냥 쓱 이렇게 눈으로 훑기만 하고. 그래서 꼼꼼하게 잘 읽고 내용일치 물어보는 문제가 최근 들어서 엄청 출제율이 더 높아지고 그냥 예전 같으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인데 요즘 애들이 거의 못 맞추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건데 시암탉 때문에 틀린 애들이 많았어요. 암탉도 나오고 수탉도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잘 좀 보시고요. 자, 점순이네 우리 집 시암탉을 괴롭히고 나에게 심한 욕을 내뱉었으며 막 보자 새끼라고 막 욕하죠. 틈틈이 나의 집 수탉을 여봐. 시암탉도 나오고 수탉도 나오죠. 우리 집 수탉 자신의 집 수탉과 싸움을 붙이는 것이었다. 자, 갈등이 이제 심화됩니다. 위기. 점순이네 수탉과의 닭싸움에서 닭싸움 동그라미 치세요. 이기기 위해서 나의 수탉에게 줄쳐 나의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이고 닭싸움을 시켜봅니다. 그런데 처음엔 좀 이기는 것 같더니 바로 그냥 기절을 해서 짜부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닭싸움에서 어떻게든 이겨보고 싶은 건 알겠는데 약이 올라 죽겠는데 고추장물을 먹이는 것 해학적 요소라고 했어요. 해학. 그러니까 김유정 작품은 이야기가 갈등이 막 고조되는데도 웃긴 거야. 막 싸우는데 피가 튀기는 게 아니거든요. 범범 작품 같은 경우는 사위하고 장인어른하고 막 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몸싸움이 되게 막 피 튀기는 막 칼부림 이런 게 아니라 막 거시기 남자 제일 중요한 부위 거시기 잡아당겨 훅 쳐 한 방에 가는 거 알죠? 그래서 막 거시기 잡아당기고 막 죽는다고 막 난리치고 막 이러고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점순이도 막 그러잖아. 유독 너 보자 새끼 아니야? 막 이러면서 나오잖아. 비속어 많이 나와요. 비속어. 문학에서 비속어 쓰는 게 두 부류가 있어. 영화 속에서 비속어 쓰는 제일 대표적인 건 조폭 아니면 시골 순박한 어르신들이야. 폭삭 속았수다에 사투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투리 쓰는 사람들, 제주도 사투리 쓰는 사람들 보면 진짜 막 제주도 해녀 같지. 그 지역에 진짜 사는 사람 같은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해? 사실성이라고 해. 근데 조폭들이 쓰는 비속어 이런 것도 되게 실감나죠. 그것도 사실적이야. 비속어나 사투리를 많이 쓰게 되면 인물이 되게 사실적인 느낌이 들어요. 또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생생한 현장감이라고 해요. 와 진짜 실감난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현장감이라고 해. 근데 사투리 같은 경우는 모든 지역 사투리가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 그 지역만의 지방 색깔, 토속적. 우리 향토 음식이라는 말 쓰거든. 전라도 가면 유명한 음식, 뭐 평양냉면, 전라도 홍어 뭐 이런 것처럼 그 지역만의 지방색 색깔, 사투리를 통해서 알 수 있어. 그러니까 해녀가 아닌데도 막 해녀 같고 갑자기 경상도 사투리 엄청 쓰는 사람이 자기랑 똑같은 사투리 쓰는 사람 만나면 뭐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막 엄청 친근해하면서 거리가 막 좁혀주고 막 이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속어나 사투리 같은 거 많이 쓰는 것도 김유정 작품의 특징이야. 이런 걸 문체라고 해. 작가만의 그 글에서 나타나는 색깔. 김유정의 문체는 해학입니다. 근데 그 해학적인 요소가 인물의 성격에서도 나타나지만 작가가 주로 쓰는 말투가 이런 것들이라서 훨씬 더 재미를 주는 거예요. 자, 고추장을 먹이고 온갖 노력을 다 해봤지만 결국은 우리 집 닭이 점순이네 닭에게 늘 집니다. 그리고 체급이 달라. 점순이네 닭은 잘 먹어가지고 튼실해. 마름집 닭이라서. 우리 집 닭은 소장농집이라 비실비실해. 벌써 체급 자체가 다른 거야.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되게 부잣집 강아지만 엄청 호화롭게 키우는 거 장난 아닌 거 알죠? 근데 길거리 봐 버려진 그런 유기견들 봐봐 완전 수준 차이 나지?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자 절정. 오늘 나가 나무를 하러 간 사이에 자 그렇게 닭싸움이 시작되다가 지금까지도 계속 닭싸움. 근데 내가 나무하고 내려오는 길모퉁이에서 내가 딱 보이는 눈앞에서 꼭 이걸 시키는 거야. 그 얘기는 닭싸움을 통해서 점순이가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만 관심을 끌려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중적이야. 이런 거 뭐라고? 마음속으로는 네가 미워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 네가 좋아.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면 안 되겠니? 이런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 나가 나무를 하러 간 사이 점순이는 다시 닭싸움을 붙인 채
호두기를 불고 있었고요. 나의 닭이 죽을 지경에 이른 것을 본 나는 달려들어서 점순이네 스탁을 단매 한 방에 그냥 한 큐에 죽여버린 거야. 단매로 때려서 죽입니다. 자, 그래서 결말에 얽힘에 울음을 터뜨린다. 자, 내가 울음을 터뜨린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마름집 닭을 죽였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두려워.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짜잔 하고 점순이가 뭐라고 얘기해. 너 다음부턴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나는 점순이가 뭘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건지 알아? 몰라 마지막까지. 그런데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일단 한 거예요. 그리고 점순이는 닭이 죽은 것을 잊지 않겠다고 하고, 나와 점순이는 동백꽃 속으로 쓰러져 폭 파묻힙니다. 자, 마지막에 동백꽃 속에 폭 파묻히면서 나가 이런 얘기를 하지. 점순이가 나를 덮친 게 아니라 무엇에 떠다 밀렸는지.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점순이가 나를 좋아해서 이랬다는 걸 안다 모른다. 모르고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59쪽 볼게요.